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1971년 12월 23일 페루의 수도 리마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이었는데요. 그 중에는 독일계 17살 소녀 줄리안 케프케도 있었죠. 딸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엄마 마리아가 함께했지만 아쉽게도 아빠는 미처 참석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녀의 아빠 한스 윌리엄 케프케는 독일인 생물학자였습니다. 엄마 또한 조류와 박사였죠. 온 가족이 연구를 위해서 페루에 왔는데 딸과 엄마는 좀 학교와 도시 시설이 잘 돼 있는 수도 리마에 머무르고 있었고요. 아빠는 페루 동부에 있는 밀림 지역에서 한참 연구에 몰두 중이었습니다. 졸업식 다음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죠. 엄마와 줄리아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휴에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서 밀림에 직접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수도 리마에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동부에 있는 도시 푸칼라에 도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차로 몇 시간 이동하면 충분히 아빠가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들뜬 마음에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티켓을 예약할 때부터 아빠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 모녀가 타게 될 페루 란사 항공사가 지금으로 따지면 저가 항공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항공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얼마 전에도 추락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걱정이 말이 아니었죠. 이왕이면 좀 다른 비행기를 타자 했지만 이때가 크리스마스 이브라 좌석 2개조차 사실상 어렵게 구한 티켓이었습니다. 어쨌든 12월 24일 승객 86명과 승무원 6명, 그렇게 총 92명을 태운 란사 508 비행기는 오전 11시 56분 리마 공항을 출발했고 오후 1시쯤에 푸칼파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샌드위치와 음료가 나왔고 이후 30분간 순조로운 비행이 이어집니다. 그러던 오후 12시 36분 아마존 서쪽 항공을 지나고 있던 비행기가 예상치 못한 번개와 난기류를 동반한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렇게 여객기가 막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창밖으로 섬광이 번쩍였는데요. 그때부터 기체가 주체할 수 없게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세상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으로 왼쪽 날개에 연료 탱크에 불이 붙었고요. 이 불길이 곧이어 기체로 옮겨 붙어버려요. 이후에 기내는 완전 아수라장이 됐죠. 산소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승객들은 다 공포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쾅! 란사 508 비행기는 6,400m 상공에서 그대로 산산조각 나서 추락해버렸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예요. 이제 조각이 난 기체가 푸칼파시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아마존 열대우림 가운데 추락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페루 정부의 발표는 92명 전원 모두 사망. 구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생존자에 대한 희망보다는 시신을 어떻게든 수습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사고 원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여기에 집중하게 된 거죠. 아빠 한스는 하루아침에 모녀를 잃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아니, 상공에 떠다니는 비행기가 이렇게 번개에 맞아서 추락할 수 있나요? 사실 웬만한 비행기는 번개에 충분히 버틸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란사 508편은 기종의 특성상 유독 날개가 약했다고 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엔진 화재까지 붙었고 날개가 찢어지면서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참고로 이 란사 항공사는 사고 이후에 부도를 맞았고 현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추락한 비행기의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케프케가 눈을 뜬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자자, 확률적으로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6,400m나 되는 높은 상공에서 줄리안이 추락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냥 맨몸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사실 추락을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의 공포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줄리아는 너무 운이 좋게 비행기가 이렇게 부서졌을 때 벨트를 메고 앉아있던 시트가 그대로 비행기에서 튕겨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이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아예 실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떨어지는 동안 심장마비를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땅에 닿았을 때 시트가 어느 정도 쿠션 역할을 했겠죠. 그리고 이 아마존의 정글에 떨어지잖아요. 나뭇가지에 여러 번 걸리면서 충격이 완화됐던 것으로 추정됐죠.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정글에서 눈을 뜬 줄리안. 아니, 목숨은 건졌어요. 근데 몸 상태가 너무도 끔찍했죠. 쇄골이 부러졌고요. 팔에 골프공만한 크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 또한 어딘가에 부딪혀서 아예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 봅니다. 그리고는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엄마를 찾게 되죠. 그녀는 정글 속에 혼자였습니다. 엄마도 없고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겠고 17살 소녀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듭니다. 막 절망하면서 울고 있던 그때 문득 살아야겠다라는 의지와 함께 아빠가 알려줬던 정글 생존 기술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앞서 언뜻 했듯이 아빠 한스 그리고 엄마 마리아는 생물학과 조류학과 박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적부터 아마존 열대우림 이 연구 기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갖춰줬던 거예요. 줄리아는 이걸 떠올리면서 일단 침착하게 그 비행 경로가 어떻게 됐지? 그러면서 이게 맞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아빠가 있는 건 북쪽이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마존은 굉장히 이 빽빽한 우림 가운데 있잖아요. 여기서 태양이 어디서 제대로 뜨는지조차 파악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아빠가 알려준 그 방법이 떠오릅니다. 나무의 나이테의 간격이 넓은 쪽이 남쪽, 좁은 쪽이 북쪽. 우리도 다 어렸을 때 배웠던 거죠. 그렇게 방향을 잡은 줄리아는 그냥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은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물과 식량입니다. 몸이 지쳐가면서 허기와 갈증이 느껴지죠. 그러다 우연히 고여있는 물을 발견해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시려는 순간 정글에서는 갑각류가 살고 있는 물만 마셔야 된다라는 아빠의 가르침이 떠올랐고요. 아이는 바로 입을 떼버렸죠. 이후에 정글을 막 헤쳐가면서 식용이 가능하다고 배웠던 바나나 줄기, 타피오카 열매 같은 걸 먹으면서 겨우 생존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다행히 많은 게 해결된 듯해요. 하지만 이 아마존에서 진짜 무서울 때는 해가 졌을 때입니다. 밤이 되니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죠. 춥고 어둡고 여기서 그냥 자다가는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줄리아는 어릴 때 이렇게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피우는 걸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모닥불을 피우고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는 겨우 잠을 청했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어쨌든 북쪽으로 다시 길을 향하는데요. 마침 이때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떼를 발견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였어요. 새떼가 가는 방향으로 가면 강이 나올 거고 그걸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 마을이 있다라는 걸 아빠가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무작정 이 새떼가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강이 나타났죠. 아이는 이때 이 무릎까지 오는 깊이였다고 하는데 여기로 들어가서 무작정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류 쪽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사진은 그때의 상황을 연출해서 합성한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강을 따라간 모든 게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이 강에는 악어도 있고 독거미, 도깨구리, 피라냐가 득실거리고 있었죠. 다행히 약간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줄리아는 어찌저찌 강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던 날 줄리안이 새로운 흔적을 발견합니다. 바로 숲에 처박혀 있는 비행기 잔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 봤죠. 그랬더니 이 좌석 벨트에 묶인 채 이미 숨이 끊겨져 있는 3명의 승객 시신이 보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17살 소녀에게는 너무도 끔찍했겠죠. 우리 엄마도 이런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겠고요.
하지만 아이는 침착하게 시신의 주머니를 뒤져서 사탕 몇 개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걸로 열량을 보충하게 되죠. 정글에서 8일째가 됐습니다. 이제 체력이 점점 다 고갈이 됐고요. 상처가 더 깊어지면서 고통이 막 극심해지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상처 틈으로 막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근데 아이는 어쨌든 계속 이 하류 쪽으로 북쪽으로 걸었는데요. 그렇게 추락한 지 딱 10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눈앞에 신기루 같은 건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작은 오두막 같은 대피소였어요. 심지어 그 앞에는 보트 한 채가 정박해 있죠. 나 이제 살았나 보다 싶어서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냥 폐가에 불과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지만 순간 이 보트 연료 탱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한테 구더기들이 들러붙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거기에 휘발유를 부었던 게 기억이 나요. 소독약이 없으면 상처 부위에 휘발유를 부으면 그 역할을 대신한다 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줄리안이 이 상처가 제일 심한 왼쪽 팔에 휘발유를 붓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막 구더기 한 30마리가 무더기로 떨어져 내렸어요. 근데 그 순간 소녀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다음날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냥을 나왔던 원주민들이 우연히 줄리안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은 쓰러져 있는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요. 추락한 지 11일째가 되던 1972년 1월 3일. 정글에서 딸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아빠가 한 걸음에 달려왔고 드디어 가족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로부터 9일 후인 1월 12일 수색팀에 의해 엄마 마리아의 시신 또한 발견됩니다. 비행기 추락 사고 이후 아마존에서 생존했던 11일, 정말 끈질긴 정신력 그리고 현명한 생존 능력으로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17살 소녀 줄리안 케프케는 이후에 미라클걸, 그러니까 기적의 소녀라고 불렸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3년 후인 1974년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Miracles Still Happen, 그러니까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제작이 되었고요. 1999년엔 실제로 줄리안이 출연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는데 다시 사고 현장을 가봐서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전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죠.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의 감독 베르너 헤어조크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줄리안이 탔던 란사 508 비행기 티켓을 그도 예약을 했어요. 근데 일정 문제로 탑승하지 못했고 그 덕분에 생명을 건졌던 일화였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연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결심했을 수도 있죠. 이후에 줄리안의 삶, 기적 속에서 살았다는 기쁨, 또 한편으로는 엄마를 잃은 슬픔을 극복을 하고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생물학, 동물학 공부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독일의 한 연구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정말 이건 하나의 어떤 위인전, 영웅전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줄리안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2010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나는 오랫동안 악몽을 꿨다. 엄마의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계속해서 날 짓눌렀다.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 괴로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누군가는 그녀를 운이 좋은 기적의 소녀라고 부를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살아남았으니까 죽은 사람보다 낫지 않냐 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비극적인 사고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17살 소녀에게는 과연 어떤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